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를 저희 JTBC가 인터뷰했습니다. 언론과의 첫 육성 인터뷰입니다. 이 씨는 앞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표를 만류하며 내가 VIP에게 말해주겠다고 한 바 있는데 저희 취재진에게 여기서 말하는 VIP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거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VIP라고 하면 이제 여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 이 녹취 속 구명 로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이 부풀려 말했던 거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로비 의혹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도 자세히 말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격 당시 핵심 장면부터 이지은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hat happened? Let me get my shoes. I didn't know what I had captured, but when I got to my laptop, I could see that bullet flying behind his head because it's definitely not in the frames right before it, and it's not in afterwards. It's only that one frame. 보신 것처럼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신이 도왔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습니다. 바로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자, 김필규 특파원.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 미루지 않고 강행했군요. 네, 바로 전날 총알이 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장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향했습니다. 당초 이틀 정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총격범이 내 일정을 강제로 바꾸게 할 수 없다며 행사 참석을 강행한 겁니다. 이곳에서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고요. 또 마지막 날인 18일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 트럼프 대세론을 확실히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네, 전당대회장 주변의 보안도 삼엄해졌다고요? 예,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의 파이서브 포럼 주변에는 2m 높이의 철제 펜스와 또 바리케이트가 쳐졌습니다. 무장 병력도 추가 배치됐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총격 사건이 난 펜실베니아 유세 때 트럼프 측이 추가 경호를 요청했지만 바이든 정부의 비밀 경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관계 당국은 당연히 이를 부인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전직 대통령은 이미 높은 수준의 경호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차례나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진정을 요구했는데 이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I want to speak to you tonight about the need for us to lower the temperature in our politics. And to remember, while we may disagree, we are not enemies. We're neighbors, we're friends, co-workers, citizens, and most importantly, we're fellow Americans. We must stand together. 경호 실패 논란 속에 미 연방수사국 FBI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격범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정신질환이나 특정 이념과의 연결고리는 일단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범은 20살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입니다. 총격 직전 경찰에 발각됐지만 사전 제압 실패로 범행 후 사살됐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총기는 크룩스의 아버지가 6개월 전 합법적으로 구매한 AR-15 계열 소총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의 차량과 자택에선 폭탄 제조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이 테러 조직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룩스가 정신질환을 앓았다거나 특정 이념과 연계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왜 암살에 나섰는지 구체적 동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총격범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은 다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크룩스 본인도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엔 민주당 단체에 $15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총격범의 학창 시절 생활이 원만치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 kid that was always alone. He was always bullied every day. He was just an outcast. I don't want to say this is what provoked it, but you never know. 다만 최근까지 영양보조사로 일했던 요양원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게 동료들의 평가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피격 장면을 담은 티셔츠가 팔리고 있다고 하죠. 예, 트럼프는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뒤 자신의 머그샷이 박힌 티셔츠와 컵 등을 팔아서 선거 자금을 모으기도 했죠. 이번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주먹을 흔드는 사진을 인쇄한 티셔츠가 발빠르게 온 오프라인 상점에 등장했습니다. 워낙 역사적인 사진으로 평가받으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트럼프 선거운동 내내 전면에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총격 사건으로 미국 대선판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는 거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서사를 쓴 트럼프의 대관식이 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어떤 공격보다는 통합을 강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한창 뜨거웠던 바이든 사퇴론이 좀 잠잠해졌는데요. 이거는 너무 큰 충격에 사퇴를 언급할 여유조차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주말 유세 일정을 취소하며 오히려 민주당 선거 전략은 점점 꼬이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총격범의 총알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총격범이 경호라인 밖에서 거의 정확하게 쏜 건데 총격범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이 입고 있던 티셔츠. 이 티셔츠는 미국 유명 총기 유튜버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또 총격범이 사격장을 갖춘 스포츠 클럽의 회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총기 애호가로 평소 관련 훈련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총격범이 범행에 사용한 AR-15 계열의 소총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때 한국군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M16 소총의 민간 개량형으로 군용보다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 미국 전역에서 2천만 정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17건의 대량 총격 사건 가운데 10건에서 이 총기가 사용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AR-15는 조준경 구입이 쉽고 기타 액세서리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치명적인 사격을 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What's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gun violence isn't a red issue, nor is it a blue issue. 미 언론은 트럼프가 총기 규제에 반대해온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재선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셈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고령 논란에 부딪힐 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세웠었는데 이젠 이런 네거티브 전략도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대선 TV토론 이후 당 안팎에서 후보직 사퇴 압박에 시달린 바이든 대통령.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는 점이었습니다. 4차례나 형사 기소가 됐고 심지어 유죄 판결까지 받은 범죄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Trump is a convicted felon, found guilty, 34 felonies, trying to hide hush money payments to a porn star. 고령 논란으로 지지율이 빠지며 방패가 약해지자 역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번 피습 사건으로 이 창마저 걷어들여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공화당에서 민주당을 향해 트럼프가 흘린 피해 책임을 따져묻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독재 파시스트라는 수사가 트럼프의 암살 시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를 관역의 중심에 넣자고 했던 바이든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를 거세게 몰아세웠던 모든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We must unite as one nation to demonstrate who we are.
And so may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다시 네거티브 선거전에 뛰어들긴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방패도 창도 모두 잃은 바이든. 지금으로선 트럼프가 힘차게 지켜든 주먹의 기세를 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명품백을 내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었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명품백 실물을 확보하고 나면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 남는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검찰과 서면 조사면 충분하다는 김건희 여사 쪽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명품백 실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측과 제출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을 시작한 겁니다. 김 여사 측도 검찰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압수수색 영장보단 공문을 통한 방식이 유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지 어디서 어떻게 보관돼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별도의 장소에 명품백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로 공식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품백이 전달되던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곧바로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품백까지 확인하면 남은 건 김 여사에 대한 조사입니다. 검찰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 측은 서면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번 주 열겠다고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통령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당은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을 방해했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을 고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사 진입을 막았던 경호처 직원과 경찰 등 10여 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청원이 이루어진 데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 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의결해 절차상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했고 야당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맞지 않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도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모한 탄핵몰이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조급증을 보일수록 이재명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여당은 앞서 제기한 청문회 개최 무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한 저희 JTBC의 단독 보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VIP 구명로비 발언의 당사자 이종호 씨를 저희 뉴스룸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언론과의 첫 육성 인터뷰입니다.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VIP는 김 여사를 말한 게 맞다고 기존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구명로비 발언은 모두 과장된 발언, 그러니까 허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씨의 인터뷰부터 보시고 이 씨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지난해 8월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녹취 속에서 VIP를 언급한 인물입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후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와 진행한 첫 육성 인터뷰에서 이 씨는 다시 VIP의 대상을 공식 수정했습니다.
제가 뭐 VIP라고 하는 건 이제 여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화하는 거는 여사님이고 네. 우리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연락처도 없고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면서 예전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2009년인가요? 우연한 제가 아는 지인하고 식사 자리에 제 지인이 해서 잠깐 한 20-30분 들렸다 가셨고 그리고 좀 지나서 도이치 권오수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VIP 발언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이른바 해병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에 있던 전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다 과장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후배들이고 하니까 제가 한 것처럼 그 문자의 토대를 한 걸 제가 한 것처럼 이제 부풀려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발언 녹취로 인해 불거진 구명 로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공수처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불러달라, 자진 출동하겠다. 그리고 통화 기록 바로 제출하겠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는 이 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에 대해 말해왔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사람 혹은 수행원에 대한 얘기도 했다면서 이 씨가 VIP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종호 씨를 직접 인터뷰한 유선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먼저 이종호 씨 주장을 좀 들어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내려고 하니까 내가 말렸다.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했다. 이거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문자를 보고 자신이 과장해서 말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 문자 내용은 좀 확인이 됐습니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웠다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관련 발언도 있으니까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와서 본인과의 한 문자를 지워달라. 그래서 이제 삭제를 했고, 근데 최근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화도 오고. 그걸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을 해달라. 자기는 다 지웠는데 복원이 안 된다. 네, 문자에 로비 관련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워서 문자는 없다라는 해명인데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근데 송 씨도 처음에는 문자를 지워달라고 한 거군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해병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기사를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걱정이 돼서 문자를 좀 지워달라고 송 씨가 요청을 했다 이런 해명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걱정돼서 뭐 지워달라고 해서 지웠다 이렇게 그냥 해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종호 씨는 이른바 이제 해병대 사성장군 발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송 씨가 보낸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알고 발언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 링크도 지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송 해병이 저한테 신문에 난 거. 조만간 해병대 사성장군이 생기니까 해병대 이제 앵카에다가 그 기사를 한 걸 저한테 보내줘요. 아, 그렇게 주고받으신 건 혹시 있으세요? 예, 없는데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송 해병이 부탁도 한 게 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려고. 네, 복원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지워진 문자를 진짜 복원을 할 수가 있을지 복원이 만약에 안 된다면 군 고위급의 체계 변화와 관련된 대화와 정보들이 예를 들면 정말 미리 샜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 공익신고자는 이종호 씨가 이 VIP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얘기도 자세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수행 직원들 실명까지 거론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공익신고자는 이종호 씨가 사석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특히 김 여사의 수행원들에 대해서 실명을 이제 거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이종호 씨의 해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단의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번복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제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 모든 걸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김 여사와의 친분에 대해서 과시하듯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처음에는 언론에 VIP는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설명한 부분도 이제 과장이다, 과시다, 오해다 이런 같은 맥락인데요. 이종호 씨가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제 모두 공수처 수사에서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종호 씨는 유선희 기자에게 오히려 이 공익신고자가 기획한 거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요. 네, 공익신고자가 왜 녹음을 했느냐, 녹음을 한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않았다면 어떻게 두 번 만나 세 번째부터, 그러니까 그게 작년 5월 정도로 그때부터 녹취를 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공익신고자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녹음한 게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은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적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익제보자는 이 기능이 있는 기종을 썼을 뿐이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녹음한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최상병의 순직은 지난해 7월 19일인데 내가 그 이전부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녹음했다는 건 최상병의 순직을 미리 알고 했다는 얘기냐, 이런 의혹 제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또 마주오는 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인도 쪽으로 행들을 꺾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모 씨는 계속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차가 갑자기 이상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했더니 차 씨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밟았다는 취지의 결과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건 빛이 반사됐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전자적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차 씨에 대한 1, 2차 조사에서 다른 차와 부딪히는 걸 피하기 위해 인도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차 씨의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몇 가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차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곧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재판 내내 이태원 참사는 자신이 아니라 소방과 경찰 책임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유가족들은 이걸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옵니다.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입니다. 7년을 견역했는데 입장 어떻습니까? 박 구청장은 재판 내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위험 징후가 112에만 신고됐을 뿐 용산구엔 전달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이 책임 주체이고 지원기관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구청이 딱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 앞 시위 전단지 수거에 구청 직원들이 동원돼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통화해보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전단지 수거도 구청의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고를 막을 책임과 권한이 있었지만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원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했어. 살릴 수 있었어. 용산구청장이 8시에 참사 발생 2시간 전에 이태원 거리에 있었다고.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3년과 금고 2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박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30일에 나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이 사생활 폭로를 빙의로 협박을 당해왔다며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유튜버 중 한 명은 오늘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겠다고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변호인 명의의 입장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측성 루머가 돌고 있다며 악의적인 억측도 있어 2차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역 등 유튜버 3명과 익명의 협박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버 구제역과의 용역 계약에 대해선 철저히 의뢰 입장에서 받은 교묘한 방식의 협박 때문에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1,000만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명 유튜버 쯔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쯔양에게 5,500만 원을 받아낸 걸로 알려진 유튜버 구제역은 오늘 스스로 검찰에 나와 정당한 용역 계약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검찰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레카 등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범죄 수익 환수와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이름을 딴 김호중 수법이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는 건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m 고가도로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망쳐버린 운전자까지 나타났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밤, 오토바이 뒤 차량이 상향등을 켜면서 시비가 붙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네? 왜 그러냐고요? 차량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술 먹었네? 신고하자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아, 도망갔어요. 저 받고. 이 차량 얼마 못 가 고가도로에서 추락했습니다. 3m 높이였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1시간 반 뒤 검거됐습니다. 사고 뒤 도주, 부산 해운대에선 이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만취해 가로등과 부딪힌 포르쉐 운전자는 7시간 만에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뒤집힌 차량을 남겨놓은 벤츠 운전자는 사흘째 잠적 중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이렇게 이런저런 흔적만 남기고 달아났는데요. 음주 사고 후 일단 도망치고 보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에 경찰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고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사 기간이나 이런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요. 그게 좀 한계가 있다. 음주 의심 사고 뒤 술을 더 먹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공공연합니다. 지난달 운전 연습을 하던 19살 여성을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 만취 상태에서 시속 159km로 달렸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된 틈을 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20일이 지난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소장엔 추정 음주 수치만 담겼습니다. 꼼수를 부리면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주식 투자 정보, 불법 도박 사이트. 아무리 지우고 신고해도 이런 식의 스팸 문자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팸 문자를 가장 많이 뿌린 문자 발송업체 3곳이 수익 때문에 스팸 문자인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한 정황을 정부가 포착한 겁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라는 문구와 함께 스팸 문자가 뜹니다. 주식 투자를 권유합니다. 하루 평균은 2-3개 정도는 오는 것 같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지우고 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오더라고요.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문자 신고는 1억 5천만 건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300만 건입니다. 3개 업체가 돌아가며 70% 정도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광고성 문자 여부를 확인해 걸러낸 뒤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과태료 말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광고성 문자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대로 문자를 보낸 정황을 잡고 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스팸이 뿌려지는 걸 알면서도 일부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까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중개사들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러다 당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후보들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후보들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당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먼저 연단에 선 나경원 후보는 앞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반박하면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쓴 걸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 씌운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스스럼 없이 말해서 민주당 이재명 당에게 빌미 주는 그런 후보 불안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에 수정안을 내겠다고 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은 곧 탄핵입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대통령의 탄핵을 노리는 거대 야당의 계략이고 덫입니다. 당원분들은 그게 앞으로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또 당정관계의 내관이 될 수 있다. 한 후보 차례가 되자 관중석에선 야유와 지지의 함성이 엇갈려 나왔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의자를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려다 현장에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간 사실무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한 후보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 단 게 잘못이냐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정부는 오늘 각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99%가 무응답으로 일관한 탓에 일부 병원은 사직 처리를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이런 병원의 불이익을 경고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오늘까지 전공의의 사직서를 처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빈 자리에 다른 전공의들을 순차적으로 채우려 한 겁니다. 하지만 약 180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응답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가 아무런 답을 안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예상보다 많은 전공의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 더해 일부 병원은 사직 처리 계획을 달리했습니다. 서울의대 등 빅5를 포함한 수도권 병원들은 그대로 일괄 수리하기로 했지만 국립대병원이나 지방대병원은 사직 처리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들 병원의 경우 사직 처리한 전공의들이 자칫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걸 우려한 겁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경고했지만 병원들이 얼마나 이행할지 미지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까지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지만 복귀는커녕 원칙만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벽체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선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모인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정영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밀려드는 물 때문에 747번 버스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살은 더 강해지고 옆 차선 차량들은 밀려 뒤엉킵니다. 이 버스 57살 이수영 씨가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 3시면 회사에 가요. 5시 반에 첫 차가 운행하는데도 일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차량으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해진 순간 이 씨는 승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유리창을 깰 테니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버스 모는 걸 천직으로 생각했던 이 씨.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기 어느 날 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물 먹을 때도 아빠 생각, 설거지할 때도 반찬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진입을 막지 않았던 이 지하차도 각자 도생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2분, 1, 2분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길었어요. 차량 위로 올라간 다른 남성. 물에 빠진 이웃을 구해보려 손을 뻗습니다. 옆 사람을 구한 뒤 헤엄치던 남성은 물살에 휩쓸립니다. 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천장 구조물을 잡고 빠져나왔을 때 뒤에 있던 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탈출되어진 거고 구출된 거지. 저희들은 구조라는 단어는 절대 안 씁니다. 기억은 오래가고 불쑥 튀어나옵니다. 아이들하고 오리배를 타러 갔는데 오리배가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얼어버려가지고. 오늘 지하차도 앞에선 일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재난을 각자 극복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기를 기도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2008년 경기 시흥의 슈퍼마켓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사건. 용의자를 찾는 데 실패하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는데요.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20대로 추정됐는데 지금은 40대가 돼 있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검은 호송 차량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문을 내렸지만 유리 사이로 붙잡힌 용의자가 보입니다. 형광색 점퍼로 얼굴을 가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시흥 한 슈퍼마켓에서 40대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 남짓 금품 때문이었습니다. 그 1, 200 때문에 소중한 누군가의 아빠야, 누군가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데. 범행 장면이 매장 CCTV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신원 파악이 안 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그 사건 일어나고도 그 어린애들하고 먹고 살라고 거기서 2년 동안 그 슈퍼를 했었고. 2017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재수사했습니다. 수동지구 분모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몇십만 명에서 얼굴 비교 분석해가지고 6개월을 조사했지만 또다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가 왔습니다. 조용히 추적한 끝에 경남 지역에 머물던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범행 당시 20대로 보였던 용의자는 4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측했던 대로 그동안 일용직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다는데 도주 과정에서 옷까지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대리석 판을 들어 금은방 유리창에 던집니다. 잠시 자리를 떴다가 다시 와서 돌을 던집니다. 또 도로에 나가 주변을 살피고 돌아와 이번에는 입간판을 들어 유리창을 마저 부숩니다. 안에 들어온 이 사람, 입간판으로 진열장을 내려칩니다. 안 깨지자 안쪽으로 넘어와 서랍을 열어보지만 잠겨 있습니다. 결국 다시 입간판을 씁니다. 끝내 유리를 깨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귀금속을 챙겨 달아납니다. 그 사이 사설 경비업체 보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1번을 치고 뺄 동안 어떤 경위도 없었어요, 이거는. 3시간 뒤 행인이 깨진 유리창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비 내리는 골목으로 사라진 범인이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는 걸 확인했습니다. 12시간 만에 잡힌 사람,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단독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빚이 있고 이제 반값 같은 것도 못 내고 그러니까 금방 처리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보고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경찰은 훔쳐간 귀금속 5천만 원어치를 모두 회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독도 주변에서 서식하는 큰머리 돌고리 2마리가 600km 떨어진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부검에 나섰는데 사인은 지식사였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돌고래는 검은 돌 사이에 누웠습니다. 제주도 삼달리 바닷가입니다. 이 큰머리 돌고래는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 사는 종입니다. 사람 눈에 띈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루 전 우도에서도 큰머리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어쩌다 서식지에서 600km 떨어진 이곳에서 발견된 걸까? 고래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읽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2.6m의 암컷, 큰머리 돌고래치고는 작은 편입니다. 제명에 산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다 크면은 거의 3m, 4m까지 자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몸 곳곳엔 일반적이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얘가 좀 너무 심한데 상처가? 너무 말랐습니다. 되게 지방층이 많이 얇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먹이를 많이 못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틀에 걸친 부검 끝에 죽음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질식사 소견이 나왔거든요. 분수공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기관지랑 호흡기 쪽에 포말성 액체가 차면서 물 밖에서 숨쉬는 포유류인 돌고래. 자연 상태에선 질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질식사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혼액됐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먼 바다로 나왔던 고래가 어망에 걸렸을 것으로 봤습니다. 절제절명의 시기에 못 올라오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결국은 질식사를 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경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래가 이제 해양 생태계의 건강 정도를 나타내는 깃발종이라고 하거든요. 고래가 없어지면은 해양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종. 다음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한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 때문에 할인 분양을 한 걸 놓고 기존 입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 세대가 아예 이사를 못 오게 입주민들이 막아서면서 말 그대로 난장판이 벌어졌다는데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현장 모습 보여드립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차 2대가 완전히 막았습니다. 차 앞유리에는 할인 분양을 받고 이사 오려는 사람들에게 이사를 늦춰달라는 호소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여기도 주차 공간이 아닌데 이렇게 차가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오늘 이 동에도 할인 분양을 받은 한 세대가 이사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할인 분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주민이 이렇게 아예 이삿짐이 오갈 수 없을 정도로 벽과 이 출입구에 아주 바짝 차를 대놓은 겁니다. 마침 여기 차주 번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서 직접 한번 차주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뭘 알리시려고 좀 대놓으신 거예요? 할인 분양 반대 입주자 이사하는 거 반대 시위하려고 그렇게 채워놓은 겁니다. 여기는 고소차가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1층으로 밖에 못 가요. 오후가 되자 이사 트럭이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차로 결국 가로막고 있죠? 네. 입주민과 이사업체 간에도 실랑이가 벌어지고 양방향이잖아요. 차를 빼요. 여기 차를 대면 위험해. 아저씨 차 빼라며요. 차 돌리신다는. 입주민과 이사 들어오려는 사람 사이에도 언쟁이 벌어집니다. 저희도 입주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니 이거 아저씨는 아직 입주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후 원수죠, 원수. 사촌이만. 결국 자기들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이웃 사촌은 아니에요. 트럭 짐칸 바로 앞에 앉은 한 주민은 경찰 설득에도 버팁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다쳐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입주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분들을 입주를 못하게. 할인 분양을 받았으니까. 네. 건설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다운 시켜가지고 입주를 시켰으니까 거짓말하고 우리 말 들어주고 않다니까 오늘 회사 수모까지 내고 이렇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전체 1114세대인 이 아파트. 작년 초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현재 100세대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건설사는 기존 분양가에서 수천만 원을 깎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간 비슷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특약 같은 게 없다면 이런 할인 분양은 건설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도덕적 책임을 지라 저희는 그 말이에요. 뭐 시설을 안에 뭐 분수대를 다 설치해 준다든지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단 한 번도 저희는 뭐 세대당 얼마를 돈 달라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취재진에 대한 항의도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것만 내보내지 마시고
하시고.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더 자극적이에요. 너무. 아니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 왜 이쯤인데 다 이러고 있겠냐고. 건설사가 하자 보수는 제대로 안 해주고 할인 분양만 신경 쓰는 게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3월에 네 번째 이 갈라짐 현상 때문에 보수를 받았는데 또 이 갈라짐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4개월째 연락이 없어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여러 번 수리를 받았는데 갈라짐이 있는데 어쨌든 또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 3월에 마지막으로 보수를 받은 거예요. 반면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취재진에 건설사는 원칙대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면서 기존 입주민들이 과도한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화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날 총 3가구가 이사를 오려 했지만 모두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경찰관 사이로 지나가는 하굣길 어린이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있던 경찰 기동대 버스가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아파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남은 미분양 세대 100여 세대가 새 주인을 찾을 때마다 오늘 같은 소동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코치 면접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두고 이영표, 박지성 등 여러 축구인들이 쏟아낸 쓴소리에 대해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은 생략하고 유럽 출장에 나섰습니다. 함께 일할 외국인 코치의 면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스페인 쪽하고 포르투갈 쪽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현대 축구의 핵심은 분업합니다. 9월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자신을 보조할 팀을 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임생 위원장한테 요청한 거고요. 그거는 제가 수락 조건에 제가 넣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대로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박주호를 시작으로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까지 후배 축구인들이 쓴소리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가 좋은 것들은 잘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꿔갈 한국 축구의 지향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정말로 강한 마음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홍명보 감독은 이번 출국길에 일주일 정도 유럽에 머물면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만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2루 베이스를 2명의 선수가 연이어 밟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선수들도 공을 던진 투수도 그리고 감독까지 모두가 어리둥절하네요. 4회 말 한화 최은성 선수가 동점 적시타를 때리고 출루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어진 원아웃 1, 2루 찬스 상황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한화 이도윤 선수의 땅볼, 이때 2루 주자 최은성이 3루로 뛰려다가 갑자기 2루로 되돌아왔습니다. 1루 주자가 없다고 착각했던 걸까요? 결국 2루 베이스에서 어색하게 만난 주자 2명, 결과는 더블 아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의 2루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7회 초 수비, 유격수 이도윤이 2루를 잠시 등지고 비워뒀었는데 그 틈을 타서 이렇게 LG 박혜민 선수가 순식간에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황당한 실수를 반복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죠. 갈 길이 바쁜 한화는 이렇게 2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 삼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호남은 초복다운 더위가 이어졌고요. 반면 남해안과 제주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그간 적은 양이 내렸던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됐고요. 충남과 남해안에도 최대 80,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하천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겠고요. 아직 수해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강원 산지는 내일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의 버금가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가 29도가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대부분 31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차츰 비가 그치겠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